안녕하세요. 잠이 솔솔 이야기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복잡한 진실을 담고 있는 실제 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예상치 못한 반전과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2003년 8월 28일 오후 2시 20분 피자 배달원 브라이언 웰이 펜실베이니아주 이리 외곽의 PNC 은행을 털었습니다. 그는 목에 직접 만든 폭탄을 두르고 있었고 게스 티셔츠를 입은 채 지팡이처럼 보이는 수제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은행 직원에게 다가가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금고 접근 코드를 가진 직원들을 모아 이 가방에 25만 달러를 빨리 채워라. 내게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뿐이다. 은행 직원들은 금고를 열 수 없으며 당시 금고에 있던 현금 8,000달러밖에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놀랍게도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돈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섰고 심지어 계산대 위에 놓인 막대사탕 하나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5분 후 브라이언은 한 주차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목에 직접 만든 폭탄이 있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총을 겨누며 그가 그저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한폭탄을 확인한 거에는 즉시 멀리 떨어져 폭탄 처리반을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폭탄 처리반은 근처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해당 지역을 봉쇄하여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로 인해 구조대가 제때 도착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수갑이 채워진 채 땅에 앉아 있었고 그 주위로는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경관님, 안전을 위해 여기서 비켜나세요. 브라이언은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놈이 열쇠를 빼내고 타이머를 시작했다고요. 설정할 때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곧 터질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아무도 이걸 제거하러 오지 않는 거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놈이 이미 타이머를 설정했다고요. 25분 후 폭탄은 점점 더 빠르게 삐삐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갑자기 폭발하여 뉴스 카메라 앞에서 브라이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폭탄 처리반은 3분 뒤에 도착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브라이언의 차를 수색하던 경찰은 브라이언이 폭탄을 해체할 열쇠를 찾기 위해 여러 장소를 돌아다녀야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5페이지 분량의 손글씨 지시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범인은 자신들을 우리라고 칭하며 이는 범죄 집단의 음모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들은 브라이언에게 지시문대로 정확히 행동하라고 협박했습니다.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 편지는 경찰을 브라이언이 다음으로 가야 할 장소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은 고속도로 근처의 외딴 오솔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무줄기에 브이에트남이라는 글자가 적힌 끈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멀리서 파란색 밴 한 대가 감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는 브라이언에게 단서를 남기고 돈을 넘겨주기 위해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범인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경찰을 보자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재빨리 차를 돌려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은 지시편지에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따라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폭탄에 설정된 짧은 시간으로는 브라이언이 폭탄 해제 열쇠를 찾기 위해 마지막 장소에 제때 도착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했습니다. 브라이언의 운명은 그들이 그의 목에 폭탄을 채운 순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수사. 폭탄이 터지기 전 브라이언은 경찰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은행 강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이 일하던 마마미아 피자 가게로 찾아갔고 동료들은 그가 직접 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모두에게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10년 동안 피자 가게에서 일해왔습니다. 8월 28일 오후 1시 47분 한 손님이 전화로 피자 2판을 주문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전화를 받았지만 발신자가 설명하는 주소를 이해할 수 없어서 브라이언에게 전화를 넘겼습니다.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언은 마지막 피자 배달을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배달 주소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곳이 흙길 끝에 있는 TV의 송신탑 근처의 외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 장소를 찾아갔을 때 그들은 차 바퀴 자국과 브라이언의 신발과 일치하는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땅 위의 흔적들은 어떤 저항의 징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브라이언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미궁숙으로? 경찰은 브라이언의 집을 수색했지만 그가 이곳에서 폭탄을 만들었다는 어떠한 징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유일한 단서는 지역 성매매 여성들의 전화번호 목록이었습니다. FBI의 분석에 따르면 이 폭탄은 아마추어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죠. 이 장치를 만든 사람은 특별히 똑똑하고 손재주가 좋으며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폭탄은 4개의 자물쇠 구멍이 있는 금속 목걸이와 폭발물로 가득 찬 철상자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목걸이는 브라이언의 목을 감싼 거대한 수갑처럼 보였습니다. 폭탄 설계자는 폭탄 해체 전문가들을 속이기 위해 불필요하게 복잡한 전선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런 목걸이형 폭탄은 범죄자들이 극히 드물게 사용하는 종류였습니다. 오직 멕시코 마약 조직 보스들만이 영토 전쟁에서 이 폭탄을 사용하곤 했죠. 하지만 폭탄이 부착된 목걸이를 연구하는 것 또한 경찰에게 어떤 유용한 단서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DNA 검사에서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마치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냉동고 속 시신. 2003년 9월 21일 은행 강도 사건 발생 3주 후 경찰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911입니다. 무슨 긴급 상황이신가요? 8645 피치 스트리트 차고에 냉동고에 시신이 있고 부패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들이 신문하고 싶어 할 여제가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빌 로스타인입니다. 전화 건 사람은 마조리 암스트롱의 전약혼자 빌 로스타인이었습니다. 빌은 경찰서로 와서 신문을 받았고 자신과 마조리가 수년 동안 친구였으며 그녀가 종종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6주 전 마조리가 공황 상태로 빌에게 전화해 남자친구 제임스 로덴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말했고 시신 처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빌은 돕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방수포로 감싸 집으로 가져와 차고에 있는 냉동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경찰이 빌의 집에 도착해 냉동고에서 시신을 발견했고 즉시 마조리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드러납니다. 제임스의 시신을 수습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빌의 집이 브라이언이 마지막으로 배달했던 장소에서 500야드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송신탑 바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광기의 천재 마조리 암스트롱. 마조리 암스트롱은 1949년에 태어나 평생 펜실베이니아주 이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조리는 음악에 재능이 있고 항상 학급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신동으로 여겨졌습니다. 높은 IQ로 그녀는 대학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마조리의 고등학교 시절 연인은 바로 빌이었습니다. 그 또한 천재적인 IQ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었죠. 두 사람은 20대에 약혼했지만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조리가 약혼을 파기한 후 그녀는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을 포함한 자신의 정신질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그녀는 다음 남자친구 로버트가 잠자는 동안 그를 살해했습니다. 마조리는 그에게 6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이후 마조리는 법원이 그것이 정당방위였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죄로 석방되었습니다. 1990년 마조리는 다음 남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인 1992년 마조리가 병원에서 리처드를 돌보던 중 그가 갑자기 벽에 머리를 부딪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조리는 병원을 탓했고 더 이상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악했던 마조리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5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아냈습니다. 한편 마조리는 계속해서 정신질환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장애인 증명서를 신청하여 정부로부터 많은 사회보장 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단 하루도 일할 필요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조리의 다음 남자친구는 실직자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제임스 로덴이었습니다. 그들은 9년 동안 함께 살았고 사람들은 제임스를 마조리에게 항상 휘둘리는 유약한 사람으로 평가했습니다. 2003년 8월 말다툼 끝에 그녀는 제임스 로덴을 총으로 쏘았고 냉동고에 있던 실신이 바로 그였습니다. 광기의 천재 빌 로스타인. 마조리는 수사관들과 이야기하기를 거부했지만 빌은 매우 말이 많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빌은 FBI 요원들에게 자신이 이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상적인 학력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전기공학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로봇공학을 연구하는 과학 교사였습니다. 자랑을 하던 빌은 자신도 모르게 경찰에게 그들이 찾고 있던 수제폭탄 제작자의 프로필과 일치한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빌은 심지어 형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마조리의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해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조리의 집처럼 빌의 집 또한 지저분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빌은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병상에 있는 빌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려 애썼지만 그는 어떤 유용한 단서도 남기지 않고 사망했습니다. 2004년 말 마조리는 재판을 받을 만큼 정신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 로덴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횡설수설하며 마치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FBI 요원들은 그녀가 자신의 말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는 데 능숙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은행 강도와 브라이언의 죽음에 대한 어떤 연관성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감옥 동료들에게는 자신이 어떻게 강도를 지휘했는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마조리의 동료들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경찰은 죄수들의 진술은 가치가 별로 없다고 여겨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경찰은 플로이드와 켄 반즈라는 두 명의 새로운 인물을 추적했습니다.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 전 빌은 플로이드라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과자였습니다. 그러나 강도 사건 직후 플로이드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고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교도소로 플로이드를 찾아갔고 그는 빌, 켄, 마조리가 총으로 브라이언을 강제로 제압하고 그의 목에 톡탄을 채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플로이드는 그들의 음모와 관련한 다른 어떤 연관성도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플로이드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켄의 자백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켄은 마조리와 빌의 공통된 친구였습니다. 그는 기이해 보였지만 똑똑했고 은퇴한 TV 수리공이었습니다. 켄은 또한 마약 밀매상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 8월 11일 경찰의 신문을 받았을 때 켄은 자신이 은행 강도 음모의 일부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켄은 수사관들에게 빌이 폭탄을 만들었고 강도 사건은 마조리의 아이디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켄에게 폭탄의 타이머 메커니즘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부분은 마조리가 은행을 털고 싶어 했던 이유였습니다. 켄은 마조리가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일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살인 청부업자가 바로 켄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켄의 중요한 진술이 있은 후 경찰은 비로소 빌의 기록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놓쳤던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빌은 파란색 밴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관은 그 밴이 나무에 끈이 묶여있던 장소에서 보았던 바로 그 밴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빌의 차고 안에 어수선한 잡동사니 속에서 경찰은 바로 눈앞에 있었던 매우 중요한 증거를 간과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제 폭탄의 스케치였습니다. 셋째, 경찰은 편지 뒤에 희미하게 숨겨진 필체가 빌의 필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마조리, 빌, 켄의 사건에서의 역할은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브라이언의 역할은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브라이언이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이었다고 믿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강도 사건 발생 직전 그가 켄을 만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은 브라이언이 폭탄이 가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은행 강도에 협력하도록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브라이언이 은행 강도 당시 보였던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태도를 설명합니다. 그가 수갑이 채워지고 폭탄이 계속 삐삐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까지도 브라이언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결론은 브라이언의 가족을 극도로 분노하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브라이언이 아무것도 몰랐으며 그래서 그들이 피자를 주문하고 그를 송신탑으로 유인하여 목에 폭탄을 채웠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브라이언이 단지 피자 배달을 하던 무고한 남성이었고 잔인한 사람들에게 불행하게도 희생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브라이언의 무죄는 5년 후 한 성매매 여성이 세상에 나설 때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시카 홉식으로 브라이언이 자주 찾던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자신이 켄에게서 자주 마약을 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켄이 그녀에게 $5,000를 줄 테니 겁 많고 온순하며 조종하기 쉬운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마약 갈망에 시달리던 그녀는 브라이언을 그들에게 소개했고 브라이언의 근무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브라이언은 비인간적인 자들의 사악한 계획에 이용된 무고한 희생자였을 뿐입니다. 제시카는 이 사실이 평생 자신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9월 3일 켄은 다른 마약 밀매 혐의로 복역 중이던 중 은행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4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11월 1일 마조리 또한 브라이언 웰 사건의 주모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제임스 로덴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이던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조리는 2017년 유방암으로 감옥에서 사망했으며 켄은 2019년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오늘 잠이 쏠쏠 이야기와 함께 이 충격적인 진실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미스터리하고 복잡한 사건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모두 안전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